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판례 봅시다. 오늘서부터 한번. 정신들 없으시죠? 자, 판례, 근데 그 2011년 판례가 제공인데요. 출판사에서 뭐 사람 인원수 맞춰갖고 뭐 갖고 온다고, 내일 갖고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나 볼 게 있는데, 그건 어차피 연재돼서 보면 되니까. 그때 내일 아침에 받으시면 되겠고, 남부터 배부할 테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겠고. 판례는, 시험은 대부분 판례가 나오죠. 그리고 그 판례 분석하는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들 헌법 실력이 달라지니까, 잘 분석들을 하셔야 돼요. 내용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전체 판례에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분석할 거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결론만 또 이렇게 봐야 되는 판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판례만 이렇게 또 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이제 거꾸로 가갖고요. 그래갖고 여름에 한 두 달 전이야? 한 달 전에 했던 이제 그 기본 이론을 갖다가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내시는 작업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들어가실 것이고, 하다 보면 이제 어영부영 끝나요. 그렇게 해갖고 선생님 내년 이제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이제, 시즌은 거의 다 끝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아마 과목당 한 2회독은 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아니, 왜들 그렇게.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과목당 한 2회독 정도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2회독 끝났거나 아니면, 2회독. 어차피 판례도 하나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모의고사 들어갈 때까지는 2회독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또 이제 자체적으로 한 2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또 자체로 한 2회독 하시고, 하시면은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갖고, 만만하게 공부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제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아직도 1000명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충 공부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1000명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열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1차에서 안 쓰여진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에서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그 판례를 분석을 하고 이론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1차 극복하고, 그 다음에 2차 올라가셔가지고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2차 올라가서 헌법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 내용들 전부 다 한 40점에서 50점 사이, 45점, 40에서 45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들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1000명 시절도 그랬지만, 점점, 수험생들 실력이 자꾸 하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향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원래 인원이 한 300, 500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치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명에서, 700, 500으로 줄어드는 이제 추세이니까, 약간 이제 1000명 시절 마지막에, 겁 없이 이렇게 사실에 도전했다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을 평준화시키는 평균 실력을 하향화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1000명 시절이든 500명 시절이든 300명 시절이든 여러분들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야 될 건 아니고, 어차피 1000명 시절이든 500명 시절이든 500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쪽은요, 맨날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자, 그래서 오늘 판례에서 이제 큰 판례 분석하는 게, 앞에 조금 이제 큰 판례 분석할 수 있는 게 행정수도법하고, 그 다음에 국적법 사건하고, 재외동법 사건.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헌법재판론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판례들이 몇 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결론만 치면 되는 판례들이야. 내용들. 자, 일단, 행정수도 이전 사건, 관습헌법과 관련된 사건이죠? 사건이요. 그래서 관습헌법의 효력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의 개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개정 방법을 거쳐야 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대부분. 그래서 관습헌법은 주로 이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다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관습헌법도 헌법 변천에 의한 관습헌법하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관습법을 구별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그 학자들이. 그러다가 행정수도법이 들어오면서 관습법이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들도 이 관습법을 인정하는데 좀 논리적인 비약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의견들에서 지적하는 것이 또 타당한 것들도 있는데,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자고 마음 먹었으면 제동 거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그리고 그때 관습법의 효력이라든가 관습법의 성립 요건도 애매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관습헌법이 성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거든요. 유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근데 현재가 관습법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따라야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이 강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요 이론과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문제점들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수도 이전을 갖다가 이제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 이제 수도 이전을 단행하는 이 법률, 이것이 이제 헌법소로 문제가 됐었고, 거기 사건 개요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고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에 전국 각지에 있는 거주하는 국민들이다라고 하게 되죠. 이 내용들. 자, 요 사건 개요 같은 거 읽을 때에는 사건 개요를 볼 때는요, 일단 거기서 논점을 잡아내야 돼요. 자기가 이제 헌법 이론을 가지고 논점을 잡아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어차피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관습헌법의 효력이라든가 개정 절차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지식 없이, 그런 정보 없이 이 순수하게 이 사례를 갖다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파트는 이 두 번째 문단 들어왔을 때 지금 먼저 뭐가 의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기본 이론 다 했잖아?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볼 때 이론적으로 먼저 논점을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헌법소원의 적격.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고 시의회 의원들이니까 과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능력이 있느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잡아야 되죠, 일단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요 판례에서 이거를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헌법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없는데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와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한 사람들, 즉 공무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의 지위하고 사인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지위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 적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판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요것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가거나 어떤 사례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항상 그 하나하나 문장에서 논점들을 갖다가 잡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부터. 그러니까 뭐 1차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차에서도 가끔 가다가 사례형으로 나올 때, 그때도 이제 당할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례를 읽어 나가면서 논점을 잡아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사례를 읽을 때에는 논점이 보통 한 15개 이상은 잡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2차 같은데 이제 가갖고는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서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소원의 청구 능력이 있겠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언급 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할 때에는 그것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과연 청구 적격이 있는지. 그래서 항상 논술을 하게 될 때에는 헌법소원 파트라든가 헌법재판론 파트에서는 재판의 전제성하고 헌법소원의 요건이 살아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요건이 통과가 돼야 본안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에는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요건이 적법하다는 걸 전제해놓고 그냥 기본권 침해 여부만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누어서 보셔야 되지만, 요런 문장을 볼 때는 일단 헌법소원 청구 능력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고 위 법률이 헌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서 국민 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단위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다는 이유로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다. 자, 근데 이 법률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관습헌법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법률을 개정할 때 왜 헌법 개정 절차가 문제가 되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으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법률로 개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이제 문제가 될 때 관습헌법의 개정 절차가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습헌법의 개정은 법률의 개정으로 충분한 것인지 이제 논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준논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같은 데에서